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AI 시대에 인재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역량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글로벌 인재 경영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장교를 4년 반, 4년 했고요. 그리고 한화그룹에 들어가서 그룹본부, 뉴욕지사, 그리고 한화케미칼, 또 다시 그룹본부에 들어가서 한 7, 8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올림픽 막 끝나고 듀폰이라는 미국 회사죠. 뭐 프랑스 회사도 있는데 그거는 주로 남성용품 만드는 데고 미국의 듀폰은 이제 화학 회사입니다. 원래 화약으로 시작을 해서 한 100년 동안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화학으로 또 한 100년 동안 사업을 잘 해서 그 회사가 굉장히 성장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때 이제 듀폰 한국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구매부장으로 들어갔고요. 근데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저보고 교육 업무를 맡아보라고 그래서 교육 쪽으로 옮겼는데 바로 이제 듀폰 아시아 지역 본부 대략 아시아 지역에 있는 16개 나라를 관장하는 본부입니다. 거기에는 호주, 뉴질랜드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인도, 파키스탄까지 포함돼서 안에 있는 나라, 한 16개 나라를 관장하는 그런 지역본부인데, 거기서 이제 인재 개발, 교육, 그리고 핵심 인재, 이런 담당을 하는 업무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HR까지 담당을 해서 그 지역본부에서 저는 거의 21년 동안 임원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고 저는 나와서 당시에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좋은데 이런 글로벌한 롤, 아시아 지역 롤 이런 쪽으로 잘 발탁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나라 인재들의 저 글로벌 역량을 좀 키워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단법인으로 글로벌 인재 경영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그 한국 퍼실리테이터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서울공대 글로벌 공학센터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보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거기서 겸임 교수도 했었고,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양대에서 다시 또 미래 인재 역량, 또 글로벌 역량 이런 쪽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그쪽으로 가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요새 AI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나온 지 지금 한 2, 3년 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발달을 했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올해 한 100만 명 정도가 잡을 잃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추세를 지금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사실은 거의 10배 가까이 어,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경기도 별로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로는 저는 결국 AI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직업이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많이 줄어든 데는 가령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관리층을 많이 줄였고요. 또 다른 기업들은 이제 코딩하던 그런 IT 쪽에서 코딩하던 사람들을 많이 줄이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내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직무로 바꿔서 이렇게 일을 시키지만은 결국은 비슷하게 이런 AI의 발전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방송사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한 10명 정도 데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AI가 이제 이런 사파 같은 거를 너무 빠르게 잘 그려주니까 이제 한두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내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생성형 AI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근데 이런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0년경부터 미래 준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스터디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듀폰이라는 회사가 2002년이 200주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글로벌 CEO가 아시아 사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이제 아시아 본부로 발탁을 해줬었는데, 어, 거기서 이제 글로벌하게 그럼 듀폰이 지금까지 100년 동안 화약으로 잘 성장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이후 100년 동안 이 화학으로 이제 다시 초점을 맞춰 가지고 또 100년 동안 잘 성장했는데 그럼 앞으로 100년 동안은 무엇을 해야 어떤 사업을 해야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커미티가 하나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의 관련이 돼 가지고 한 1년 정도 이제 미래 학자들도 초청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미래에 어떤 사업이 유망할 거다라는 것을 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래학자들한테 배우기도 하면서 저도 이 미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래 변화가 이 쓰나미가 몰려드는 것 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집니다. 요새 생성형 AI만 하더라도 처음에 챗GPT에서 이것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상 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이렇게 미래 변화가 빠르게 닥쳐오는데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복잡성이 많이 커진 거고요. 이렇게 빨리 변하고 복잡해지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 투자도 하고 대비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래 변화가 빠르게 오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그러면은 장기적인 계획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래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전혀 예측을 못했던 상황은 바로 코비드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또 어, 갑작스러운 예측이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래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에 그럼 인재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 예, 이렇게 미래를 준비를 잘하기 위한 그런 인재,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스터디를 좀 해왔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10년경부터 제가 다니던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이 핵심 역량을 다시 개편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핵심 역량을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 하나는 일반 사원급 핵심 역량, 누구한테나 필요한 역량이죠.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팀장급을 위한 핵심 역량을 또 정의를 했습니다. 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임원급들이 필요한 역량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는데 물론 그 중에는 다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각각 직급에 또 역할에 따라서 역량이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일반 사원에 대한 핵심 역량을 9가지를 저희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네 가지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4C라는 그런 쪽에서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 나머지는 또 회사에 따라 더 그 강조하는 그런 역량들이 있습니다. 가령 듀폰 같으면은 이 윤리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 또 이 안전에 관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 기본적인 비즈니스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가지고 9가지를 저희가 핵심 역량으로 이렇게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핵심 역량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 그러한 역량을 갖췄느냐 이걸 보고, 또 물론 뭐 다 갖춘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그 핵심 역량을 먼저 키워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선발을 할 때 핵심 역량을 활용했고, 또 교육에도 이제 교육과 이렇게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활동에 이제 핵심 역량을 많이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2000년경에 이러한 이슈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슈는 뭐냐면은 어, 과연 교육이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주고 있느냐라는 이런 이제 질문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이제 커미티가 하나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애플도 있죠. 여기 애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스코라든지 델이라든지 또 HP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레노버는 이제 IBM의 PC 사업부를 이제 어, 사서 운영하는 회사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또 오라클도 있었고, 그래서 웬만한 테크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 피어슨이나 또 뭐 매크로힐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교육 관련된 기업들도 참여하고, 이 외에도 실제로 미국 교육 관련된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이 파트너십 for 21st Century Skill이라고, 그래서 뭐 21세기에 필요한 스킬을 위한 그런 파트너십 해서 이것을 줄여서 P21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P21이라는 커미티를 형성을 한 거죠. 기업이 주도를 해서 교육을 좀 혁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커미티에서 한 6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뭐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렸겠죠. 2008년에 이제 이런 모델을 여기서 어,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1세기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됐죠. 여기서 원하는 것은 이제 21세기 학생들이 이러한 것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여기 이 모델을 보면은 재밌는 것이, 이제 위에 필요한 스킬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보면은 이런 스킬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거, 그리고 학습 환경, 이러한 것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여기서 강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것이 가운데 있는 학습과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해서 4C를 정의를 합니다. 이 4C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4C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살펴보면은 여기에 초록색이 핵심 주제 아니면 핵심 과목 해서 3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3R은 reading, 읽기, writing, 쓰기, arithmetic 해서 산수 해서
여기에 이제 있는 R을 기본으로 해서 3R이라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꼭 갖춰야 할 학업 능력이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21세기에 꼭 강조되는 능력 해가지고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식력, 글로벌하게 이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재무, 경제, 비즈니스를 포함한 기업가 능력, 네. 그리고 시민사회 이해력, 그리고 건강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또 환경 이해력, 이런 것이 여기서 이제 강조됐고요.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생애와 경력 관리에 관한 역량 해가지고 유연성과 적응력, 또 진취성과 자기주도력, 사회성과 이문화 이해력, 여기 또 이문화가 나오네요. 그리고 생산성과 책무성, 그리고 리더십과 책임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책무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accountability를 번역한 거고요. 책임감은 responsibility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책임감이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서 accountability는 책무성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그 교수가 번역한 것도 있는데 좀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IT, 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 해가지고 정보, 미디어 및 테크놀로지 역량 해가지고 정보 활용 능력, 미디어 활용 능력, ICT 활용 능력. 그래서 ICT는 Information, 정보, 그다음에 Communication, C,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T 해서 ICT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제 부분을 저는 이걸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는데 학습과 혁신에 관한 스킬이죠. 여기서 스킬은 우리가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역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critical thinking에서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communication 해서 소통 능력, 그리고 collaboration 해가지고 이것은 협업 능력, 그리고 creativity에서 창의력. 이 네 가지를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너무 많죠. 이렇게 보면은 대략 뭐 한 거의 20가지가 넘는 역량을 여기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많다. 그럼 이 중에서 정말 꼭 누구한테나 필요한 역량이 뭘까 해가지고 다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투표에서 거의 한 75% 이상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4C 역량이고 저는 그것을 핵심 역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2008년에 발표된 거죠. 2015년에 다보스에서 매년 그 포럼을 가지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21세기에 필요한 스킬 이렇게 해서 또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파운데이셔널 리터러시, 그다음에 컴피턴시 해서 이 가운데 이제 이건 역량이죠. 컴피턴시라는 거는. 그래서 그 꼭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역시 이 세 가지 4C를 여기서 그대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캐릭터 퀄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좀 성품에 관한 것이죠.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리터러시부터 들어갑니다. 이것은 문장 이해력이죠. 책 같은 것을 읽고 그것을 빨리 이해하는 능력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가 모든 학문을 하는데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인데 요새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워낙 이제 미디어, 유튜브 뭐 이런 것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책을 안 읽고 그냥 이 영상으로만 보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 리터러시는 여러 가지 사고, 생각하는데 또 자기를 표현하는데 꼭 필요한 역량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수학 이해력,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해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이해력, ICT 이해력, 그리고 재무에 관한 이해력, 문화와 시민 이해력,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섯 가지를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문해력 또는 독해력 또는 이해력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는 좀 아까 말씀드린 핵심 역량 4C를 그대로 여기서 강조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성품으로서는 21세기의 갖춰야 할 성품으로는 호기심, 그리고 주도성, 이게 이니셔티브죠. 그리고 자기주도성이죠. 그리고 이제 persistence and grit 하고 하면은 이거 일관성, 그리고 끈기. 그러니까 결국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adaptability 해서 이건 적응력입니다. 이렇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리더십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는 이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여기 보면은 역시 여기서도 이 핵심 역량, 제가 핵심 역량이라고 그래는 이 4C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거는 밑에 보면은 lifelong learning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13년에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옥스퍼드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고서 이름은 The Future of Employment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고용에 관한, 미래의 고용에 관한 그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건 영국이었어요. 영국 위주로 이제 그 스터디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하고 또 이렇게 잡을 비교도 해요. 여기서는 이제 702개 거의 모든 직업을 당시에 702개 그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 컴퓨터로 인해서 이제 사라질 가능성을 측정을 여기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은 사라질 확률이 99%다. 이건 뭐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죠. 어떤 직업은 거의 사라질 확률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AI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컴퓨터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평가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임무 완수에 대해 필요한 스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첫 번째로 저 강조되는 거는 소셜 인텔리전스입니다. 이 사회적 지능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람들 간의 관계, 예?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직업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저 직업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가령 종교가, 뭐, 목사, 신부, 스님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직업은 없어질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로봇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그런 직업은 계속 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람 간의 교류가 꼭 필요한 이런 그런 직업들 가령 뭐 영업, 직접 이제 대면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업이라든지 이런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창의성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니까 이 창의성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어떤 여기서 이제 지각 퍼셉션이죠. 지각과 매니플레이션, 조작에 관한 건데, 이것을 이제 판단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표에 보면은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요. 특별히 지각을 해서 별도로 조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텔레마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런데 여기 이제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없어질 확률이 없다는 거죠, 거의. 이게 일이 이제 없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요. 제로는 없어질 확률이 없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외과 의사는 이제 환자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수술을 할 건지 판단해서 수술을 잘해야 되는 그런 역량이기 때문에 없어질 확률이 적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의문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세밀한 수술을 요새는 로봇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통찰, 통찰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고 그런 이제 역량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다시 이제 정의를 좀 바꿨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판단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예전에 이제 가석방을 허락하는 그런 심사를 한 사례들을 한 10만 건 정도를 이제 가지고 예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인공지능 판사에게 그 관련된 자료를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실제 인간 판사가 했던 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너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인공지능 판사가 그냥 자료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접 이제 신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감정도 들어가고 어쩌면 또 관계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이제 판단에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객관적 사실, 객관적 자료만 보고 판단한 것이 더 판단을 잘했다. 그래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이런 판단에 관한 것도 AI가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왜 통찰에 관한 거는 좀 인간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미래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산업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사회적 지능에 필요한 역량이 뭐냐? 여기에 필요한 역량이 바로 아까 4C 중에서 이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 능력, 콜라보레이션은 꼭 필요한 거죠. 사회적으로 이 관계를 맺는데. 다음으로 이제 창의성은 역시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종합적 판단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미래에 인간이 해야 할 직업으로 남는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 역시 핵심 역량 4C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핵심 역량 4C가 미래에도 꼭 필요한 것을 여기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제 2012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벤 넬슨이라는 원래 벤처 사업가입니다. 이 친구가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설립돼 가지고 2021년에 이제 대학으로 정식으로 인가를 받게 되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유튜브 제가 주소를 여기다 하나 올려놨는데 이 유튜브 영상은 뭐냐면은 벤 닐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왜 이 미네르바 대학을 설립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이 친구는 그 왓슨 스쿨을 다녔다고 그래요. 왓슨 스쿨은 뭐 이게 이제 유명한 그 경영대학원이죠. 근데 거기 다녀서 2년 동안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뭐 한두 가지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열심히 배웠는데 별 효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가르치고 키워줘야 되겠죠. 역량을 키워주는 대학을 만들까 해가지고 이렇게 미네르바 대학을 설립했다고 그래요. 기존의 이제 고등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대학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높은 비용에다가 교육 방식이 너무 강의식으로 너무 일방적이고 옛날 방식이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이 그냥 단기 기억에 의존하는 테스트더라. 그래서 시험 보고 물론 그냥 반짝 공부하고 시험 잘 보고 그러더라도 금방 다 잊어버리더라. 그래서 이건 너무 단기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어, 그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개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대학은 불필요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불필요한 투자라는 거는 가령 뭐, 뭐 축구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 그걸 다 갖추려고, 또 건물 뭐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투자가 너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교육비도 너무 비싸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네르바는 선발 기준 자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선발 뽑을 때, 학생을 뽑을 때, 미국에서는 물론 SAT를 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이제 수능처럼 그것이 이제 활용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전혀 일체 안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상당히 높은 선발 기준하고 또 다양한 면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자체가 완전히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교육을 한다. 그리고 시험을 안 본다 그래요. 시험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기 교육, 단기 기억만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서 시험을 안 보고 이 수업을 액티브 러닝 포럼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액티브 러닝 포럼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플립트 러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사전에 그 과목에 대해서 자료를 줘서 학생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와서 수업에서는 토의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토론만 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자기가 배운 것을 더 이제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플립드 러닝이라는데 여기서 왜 액티브 러닝 포럼이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토론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수는 전체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 15% 이상을 발언을 못하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교육을 합니다. 왜 원격 교육을 하냐면은 이 학교는 매 학기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같이 따라다닐 수가 없죠. 가족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교수들은 주로 미국이나 이런 데 있고 학생들은 일곱 나라를 다니니까 다 원격으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개 나라를 다니면서 배우니까 글로벌한 학습 경험하고, 그다음 현장, 배운 것을 현장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적용하도록, 현장 적응도 하고, 또 현장에 적용도 해보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순환 학습, 현장 중심의 그런 학습,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이나 사회단체하고 같이 협동해서 어떤 실제 문제 해결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배우는 것을 사회에 통합하고 평생 기술을 이제 여기서는 역량,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스킬은 우리는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역량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계속 함양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또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적용한다고 그러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커리큘럼을 자기가 짤 수도 있게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네. 그리고 학생들의 이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미네르바의 비전인데, 이제 학생들이 그 이제 큰 포부를 갖게 해서 이제 세계 시민 가령 뭐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포부를 이제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 대학을 설립한 이유는 자기는 이제 이 학교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한 학년에 한 200명이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혁신, 그 교육을 개혁하는 그런 혁신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대학에 이런 데 영향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그래서 이 미네르바 대학은 이제 정식으로 대학으로 인가를 2021년에 받으면서 이 집이 2022년부터 이 WURI라는
그 혁신대학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기관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것에 관해서 한번 잠깐 먼저 이걸 살펴보죠. 요것이 이제 2025년에 이 WURI는 World University Ranking for Innovation 이렇게 한 거네요. 이건 아마 우리 서희호 회장이 더 아주 잘할 것입니다. 이 WURI, 뭐, 우리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400개 대학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1위에 미네르바 대학이 들어가 있고요. 2위에는 아리조나 스테이트, 그 다음에 3위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콜 포리투, 그 다음에 뭐 4위에는 유펜이죠. 5위에는 MIT, 6위에는 스탠포드, 7위에는 그 칼텍이죠. 예, 칼텍. 그다음 8위는 이 한제 유니버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이네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9위에 우리나라의 인천대학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학이 50위 안에 여기 제가 빨갛게 칠한 표시한 이 네 개 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 개 대학에는 이제 19위에 서울대학이 들어가 있고요. 22위에 한국 외국어 대학. 우리 동기가 거기 이사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45위에는 아시스트라는 대학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서희호 회장이 여기 부총장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것은 이 구에 있는 인천대학하고 아시스트에 관련된 사람이 우리 선배인 조동성 이제 교수 이분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이죠. 아마도 뭐 열심히 이렇게 혁신대학을 추구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2년부터 25년까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미네르바 대학인데요. 미네르바 대학에서 그래서 얼마나 그럼 많이 배출을 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1년에 많이 배출을 못 합니다. 한 200명 정도 뽑아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200명도 안 되죠. 그다음에 대학원이 한 54명, 졸업한 학생이 그동안에 이제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학부로에서는 이제 전공이 뭐 예술과 인문학, 경영학, 컴퓨터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 모델은 이 학교에서 쓰는 모델은 이공계 계통이나 의과 이런 쪽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이걸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기 좋은 것은 인문계 아니면 사회계 쪽이 적용하기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해마다 이제 매 학기 다니는 곳이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거기가 이제 본부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도 옵니다. 서울에도 한 학기 오고 독일에 가고 아르헨티나 가고 대만, 인도, 하이드라바드 그리고 이제 일본이 없었는데 일본이 추가가 됐네요. 일본이 있기 전에는 아마 런던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졸업생들은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제 졸업한 친구들은 대표적인 IT 기업이나 자기가 원하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권이나 아니면 일부는 또 창업을 해서 성공도 하고 또 명문 대학원에 진학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들 많이 진학을 하던가 그런 음, 직업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액티브 러닝 포럼은 여기서 이제 사전에 학습하고 클래스에 와서는 계속 토의만 하는 것으로고요. 그리고 방문국가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나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서 거기에 문제를 같이 이제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미네르바 학생들하고 한 몇 개월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놀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학생이 이렇게 어, 그 역량을 잘 갖췄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대학생들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4학년 때는 또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하는데 결국 여기서 보면은 핵심 역량을 종합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이제 과제 해결입니다. 아니면 프로젝트 해결.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미네르바하고 같이 제휴하려고 그러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 정식으로 파트너로 이렇게 해서 하는 대학은 한동대학이 있죠. 그리고 또 한국에너지공대, 이건 이제 새로 설립된 거죠. 한전에서. 한전공대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하고 정식으로 파트너를 했고요. 이제 작년에 시작한 태제대학이 있습니다. 이 태제대학은 이 미네르바하고 파트너로 해서 그쪽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미네르바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미네르바 대학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이제 미네르바에서 좀 무리한 걸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제휴는 안 되고 이제 그쪽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이 이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제가 이제 미네르바 대학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냐면은 미네르바 대학이 그럼 뭘 가리키느냐? 바로 핵심 역량을 굉장히 철저하게 가리키고 이것을 활용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네르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건 KBS에서 취재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비판적 사고, 또 창의적인 생각, 효과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협업이죠. 이 네 가지니까 결국 핵심 역량 4C를 집중적으로 가리키는데 어떻게 가리키느냐? 아까 보여드린 이거는 이제 미네르바 대학에서 좀 발표한 건데요. 자기네들은 habits of mind, 그 마음의 자세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셔널 컨셉, 기본적인 개념 해가지고 HC라고 부르는데요. 요 HC가 여기 보시면은 핵심 역량 네 가지죠. 비판적 사고, 창의력, 그리고 소통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 네 가지를 다시 세분화해서 11개로 이 카테고리를 만들고요. 이 11개 카테고리를 더 상세하게 해서 70여 가지를 이제 세부 역량으로 정의를 해서 1학년 때는 이 70여 가지의 세부 역량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전공을 하겠죠. 근데 전공을 하면서도 이 70여 가지 세부 역량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각각 과목에서 그거를 다 점검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 성적이 나오는 게 전공 과목에 대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험을 안 보니까. 대신에 이 70여 가지 역량에 대한 평가로만 졸업 성적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핵심 역량 4C를 70여 가지로 나눠서 1학년 때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그것을 2, 3, 4학년 때 3년 동안 계속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체화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거기 그쪽에 이제 재학생인 한국 학생이 한국 학생을 꼭 뽑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려면 한국 사람이 있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 한국 학생을 한 두세 명 뽑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좀 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은 그러면은 미네르바는 여기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 인가를 안 받아서 스쿨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대학들과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역량 중심의 커리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격으로 다니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빈번한 산학협력 기회들. 제가 접했던 역량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량이라는 어떤 컨셉 자체가
전체 커리큘럼의 근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위 개념처럼 존재를 해서 실제 커리큘럼에 많이 반영이 되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미네르바는 역량 자체가 그 커리큘럼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Habits of Mind and Foundational Concept이라고 HC라고 불리우는 79가지의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배우면서 한 수업에서 하나 내지 한 3개 정도 HC를 다루게 되고 실제로 수업을 통해서 익히게 돼요. 그리고 성적 평가 역시도 그 HC를 기반으로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총 79가지의 성적을 받게 되고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이 79가지 역량을 다 마스터했을 경우 현존하는 직업군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직업군들에서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 마련된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 이게 이 HC를 활용했다면 더 잘했을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비슷한 업무를 받게 되면 이런 HC를 활용해서 해봐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저한테 와닿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학교에서 인턴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지, 저런 게 있었지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노트 적었던 부분들을 되짚어보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사실상 벤 넬슨이 애당초 처음에 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로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학교에서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에서 만들게 된 게 미네르바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저희도 업무에서 그걸 쓰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미네르바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편향식별, 그다음에 연역적 추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디자인 띵킹 이런 부분들이 79가지 포함이 되고요. 예시. 네. 제 여기까지 일단 줄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뭐 편향식별 하면은 이게 논리적인 사고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크리티컬 싱킹에 관련된 거고요. 뭐 연역적 추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가령 네고시에이션, 협상 능력에 관한 것도 키워주고 또 다른 문화 사람들을 하고 잘 지내는 방법. 물론 여기 이제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뽑으니까 그런 것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글로벌하게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겠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소통하는 데서 문화적으로 차이 나는 이런 것도 서로 이제 배우면서 실습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그런 과목들은 그런 역량들은 사실은 기업에서도 많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 들어가서 뭐 어떤 일인지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역량 그런 또 역량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표라고 본다 그러면은 졸업생이 어딜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게 바로 성과를 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뭐 이 학생 입으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이 어떻게 길러지냐. 기본적인 핵심 역량을 키우고 그것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저 실습을 많이 하니까 어느 조직 가서 뭐 일을 하더라도 당장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을 뽑으면은 상당 기간 다시 훈련시켜야 되는 경우들도 아직도 많죠. 그런 부분 없이 당장 성과를 내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네르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핵심 역량, 그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유일한 교육과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스터디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그냥 제 나름대로 뽑은 10대 대학교의 핵심 역량을 한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학마다 다 이렇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정의를 다 해놨는데요. 물론 그 역량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양하는 그런 교육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도 보면은 이제 한양대에서 가르칠 때, 서울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그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한양대에서 가르칠 때는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한양대는 10가지를 정의를 해놨어요. 핵심 역량을. 그래서 그 10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여기서 배양을 시켜주느냐. 이제 이런 것은 체크를 합니다. 이 10개 대학의 핵심 역량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역량 4C가 다 들어있는 대학은 딱 하나,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한양대학이었었어요. 10개 중에 4개가 핵심 역량 4C였었고요. 다른 대학은 이제 뭐 비슷하게 이제 표현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4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은 창의력하고 소통 능력은 많이 강조가 됐는데 이 비판적 사고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데는 거의 없었고요. 아니면 그것을 핵심 역량으로 꼽은 데도 별로 없었습니다. 비슷한 것은 좀 있었습니다. 뭐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안 돼 있는 부분은 이 협업 능력입니다. 사실은 협업은 앞으로 이제 어, 미래에 특히 AI 시대에 더 중요한 역량으로들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저는 시험이 저 자신도 시험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험을 보지는 않았고요.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수행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제 수행하는 동안에 보면은 그 한 제가 가르친 저 한양대학에서는 한 50명 정도가 제 클래스에 있었는데 그것을 한 5명씩 해서 한 10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뭐 5명,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내지 9개 그룹으로 나눠서 과제를 시키는데 굉장히 팀이 잘 맞아서 하는 데가 어쩌다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억지로 한 것 같은데 또 어떤 그룹은 아예 그냥 잘 안 된 그런 협업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저기 이제 팀 프로젝트, 우리 팀플이라고 그러죠. 팀플을 시키는데 실제로 잘 하는 방법은 평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려가 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이 협업을 잘 하는 방법을 모르고 제대로 못하고 뭐 한두 명이 그냥 리드해서 그냥 끌고 가는 이런 경향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와서는 결국 협업을 많이 해야 되죠. 그 협업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이 지금까지 한 것을 종합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역량 4C를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모든 역량에 다 필요하다고 본 거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가 발전이 되면서 특히 강조가 되는 것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AI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그동안 디지털 관련된 문해력, 이라고 해서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을 더 추가를 해서 저는 이 6가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4C 플러스 DG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핵심 역량에 관해서 또 다르게 또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 골린 코프라는 미국의 교수는 그 최고의 교육이라는 그런 책을 썼었는데 거기서 6가지를 4C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4C, 아까 4C, 6C죠. 6가지로. 여기는 이제 4C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외에 콘텐츠, 컨피던스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제시를 하고 또 우리나라 계통이제 폴킴이라는 스탠퍼드 교수는 4C에다가 컴패션 해서 이거는 공감 능력이죠. 그다음에 커미트먼트 어떤 커미트먼트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 뭐라고 표현할까? 하여튼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이 6가지 이렇게 해서 6C로 이렇게 제시를 하지만은 결국 기본은 4C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4C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각각의 C를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그 구성 요소로 해서 7가지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한 6가지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정보를, 이제 정보라는 건 다양하게 오죠. 요새는 유튜브 같이 미디어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내용도. 그래서 이 정보를 분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죠. 여기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최선의 판단을 돕는 기술. 그래서 판단력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존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리키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드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 있는 자료, 미국 책,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여기 해놓은 것을 주로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비판적 사고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시켜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감정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치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올바로 제대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감정이 앞세워서 판단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판적 사고력이 우리나라에 많이, 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자동차는 고장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여러 번 운전해 보았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주장할 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진 가정은 무엇일까요? 일부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 2가지 정도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제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하는 이 모델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제 숨겨진 가정, 숨겨진 가치,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이런 것이죠. 이 자동차에는 고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모델을 여러 번 운전해 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가정은 같은 모델의 자동차는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모델을 몇 번 운전해 봤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같은 모델도 문제가 있는 차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없는 차들도 있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는 이 월요일 날 출고된 차는 안 산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푹 쉬고 와서 월요일 날 제대로 집중이 안 돼가지고 결함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같은 모델이라고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것을 가정하고 얘기를 한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운전해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당신이 운전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죠. 즉, 나나 당신이나 운전 스타일이 똑같을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간단한 주장을 할 때도 그 안에 숨겨진 가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숨겨진 가정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객관적으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처럼 이 비판적 사고력은 이거 우리들한테 어떤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고방식이고, 이런 사고 훈련을 잘 하면은 판단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는 이제 창의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고정관념을 깨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독창적인 것을 창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독창적인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기업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예술 활동, 뭐 미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죠. 새로운 것을 참신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런데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참신한 것만 참신성만 보고는 어렵고 이것이 이제 실용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판단을 합니다. 이 창의력에서. 그런데 또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할 때입니다. 예,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역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7가지 세부 역량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스톡홀름에 가서 노벨 박물관을 갔을 때 거기 노벨 박물관에 보면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쫙 거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큐레이터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다른 분의 스톡홀름에 있는 그 친지에 이제 저걸 받아가지고 그 큐레이터를 만나서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 노벨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보기에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량들은 공통적인 역량 중에 하나는 그 창의성이었는데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또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정답 말고도 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낸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노벨 박물관에 가면은 이 창의성에 관한 창의성을 또 키우는 방법에 관한 이런 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의성은 물론 계속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AI도 간단한 창의성을 냅니다. 요새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뭐 생성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전반적인 그 창의성은 결국 사람이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제 실습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먼저 상대방의 메시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또 생각을 해서 자기 의견을 잘 발표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소통 능력의 기본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문자, 구두 또는 몸짓 이것은 이제 전달되는 형태죠. 몸짓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 감정, 또 그 외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잘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청과 공감. 첫 번째는 생각 정리가 이제 우선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능력, 또 이 문자 가령 이제 독해력이 중요한 거죠. 리터러시. 그다음에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그다음에 의견을 발표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 비언어적 소통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그 바디 랭귀지라고 그러죠. 몸짓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물론 AI가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서 작성 같은 것도 AI 시키면은 굉장히 빠르게 잘 저거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은 인간과 인간이 꼭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뭐 가령 비언어적 소통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설득시키는 거 이런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서 굉장히 계속 중요한 그런 역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실습도 하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협업에 관한 건데 이 협업에 관한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이걸 일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그런데 여러 명이 모였을 때 한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열린 태도라고도 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지식들을 나눌 수 있게 해줬을 때 나오는 혁신이 그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샀을 때 낼 수 있는 혁신보다 더 높은 가치를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기업의 영역, 과학의 영역, 지식과 정보의 영역, 다양한 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하고, 이것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혁신을 일궈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집단 지성이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생각해보면요. 인간의 뇌의 경우에도요. 인간의 뇌가 더 진화해서 막 지능이 올라간다든지 정말 우리가 유전자가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수만 년 동안 똑같은 생물학적 하드웨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잖아요. 이 발전을 이룩한 건 대부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여러 명이 함께 일궈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요. 스타 애널리스트를 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꼬셔서 데려왔어요. 새로운 회사에 가서 좋은 결과를 내는 예가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이 경우에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기존에 있었던 팀을 통으로 데려가서는 성과가 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한 명의 천재를 영웅시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보건 마크 주커버그를 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사람이 천재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알려진 것이 한 명의 천재일 뿐 그 뒤에는 팀의 능력, 그룹의 능력, 집단 지성의 능력이 매번 함께 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천재가 아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팀만 있으면, 그룹만 있으면 어떤 혁신도 더 좋은 성과도 일궈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교수분이 이야기한 것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회사에서 계속 이 여러 팀을 관찰하고, 그리고 또 저희도 또 이렇게 인재를 영입해 온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 사례가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듀폰 재팬, 일본에 그동안에 일본 사장을 계속 미국 사람들이 와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졌던 미션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이제 외국의 주재원으로 온 사람들을 현지인으로 이제 많이 현지인들을 개발해서 현지인들로 이제 대체하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 당시 계속 개발이 충분히 된 현지 리더, 일본 사람 리더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이제 지사장들이 왔었는데, 이제 일본 사람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한 세 명인가를 한꺼번에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각 회사에서 굉장히 잘한다는 그런 리더들을 영입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일을 시켜보니까 이 환경이 또 다르죠. 일본 회사하고 미국 회사하고의 환경이 다르고 권한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일본 사장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영입을 했지만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같이 일하는 팀이 달라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도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이 역시 같이 잘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능한 리더를 데려오더라도 잘 실제로 그런 것을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결국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던 것은 인간들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요. 팀으로 일하, 서로 협조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또 경쟁도 하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했다고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협업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일하고 책임도 공유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협업 능력은 앞으로 AI가 발달하고 또 개인
프리랜서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더욱 강조되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래서 우려가 좀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 인재들은 굉장히 사실 똑똑해요. 창의적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 협업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을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역량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21세기에 더 중요해지는 역량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한다는 것은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혁신 역량 4C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인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제가 보기에는 비판적 사고력은 당연히 더 이것은 더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의력은 상당히 우리가 잘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통 능력은 좀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실험에서 나타났었는데요. 소통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를 봐도 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협업. 이 협업도 좀 잘 안 되는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그러면은 듀폰에서는 일본의 아, 그 조인트 벤처를 거의 한 2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조인트 벤처가 전혀 없다가 겨우 조그맣게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도 제대로 아,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우리가 오히려 이런 협업을 하는데 좀 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조인트 벤처를 많이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업이 앞으로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미래 인재들한테는 이것을 더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은 아니네요. 이제 두 개가 남았죠. DG라고 그래서, 이 D는 이제 디지털 문해력인데, 여기는 이제 AI 리터러시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AI가 워낙 빨리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AI를 포함해서 이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해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생성도 하는 생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고 문서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왜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하냐면은 요새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너무 안정적인 것을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은 안정적인 직업, 가령 의사를 많이 한다든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대기업,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최우선으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는 거. 물론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한 번 실패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죠. 재기하기가.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환경도 있지만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도전 정신을 키워줄까 생각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스탠포드 심리학과 교수인 캐롤 드웨 교수가 굉장히 오래전에 주창을 했어요. 한 3, 40년 전에 주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핵심은 이겁니다. 능력은 노력과 학습,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 그로트 마인드셋이고요.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은 고정됐다, 타고났다라고 생각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 즉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보다 성공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드웨 교수는 사람들을 마인드셋이죠. 마인드셋을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은 지능은 고정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지능은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속 똑똑해 보여야 된다. 특히 이제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은 계속 배우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두는데 가령 어떤 도전이 있으면 고정 마인드셋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걸 도전을 피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또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속에서 배우려고 그러고요. 어떤 장애가 있다. 일을 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쉽게 포기한다고 그래요. 지금 고정 마인드셋은. 여기서 성장에서는 이런 장애도 하나의 걸림돌로 여기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리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이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장에서는 이건 꼭 필요하다. 어떤 숙련으로 가는 어떤 한 가지 단계라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이제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면은 이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그 피드백을 좀 무시한 거든가 피하려고 그러고요. 이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그런 피드백이 있으면은 그런 비판에서부터 배우려고 하고 또 특히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면은 이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낀다고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데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어떤 교훈과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항상 고정 마인드셋 아니면은 성장 마인드셋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어떤 때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때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령 성장 마인드셋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정 마인드셋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현재 어떤 마인드셋에 있는가를 자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고정 마인드셋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빨리 성장 마인드셋의 자세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역량으로 보는 겁니다.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마인드셋이라는 이런 책으로 나왔는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부가 팔리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이것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이게 학교 교사들이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또 학생들한테도 그런 마인드셋을 키워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좀 많이 교사들에 대해서도 그런 훈련을 시켜서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아이들이 갖도록 이렇게 시켜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에서 일단 굉장히 재미있던 사례가 하나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인도 출신이죠. 인도의 하이드라바드라는 그런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이 IIT라고 해서 인디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인도 공과대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도 공과대학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별로 해서 한 열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IT가 가장 좋은 대학으로 돼 있고 누구나 여길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IIT 출신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하이드라바드라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평범한 대학을 나왔는데 원래는 전자공학을 하고 싶었는데 그 학교에는 전자공학이 없어서 전기공학인가 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전자공학으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하간에 예,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성과를 잘 내서 이 사람이 빌 게이츠 다음이 스티브 발머인가요? 그 스티브 발머 다음으로 이제 CEO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CEO가 됐을 때 제 인도 동료들이 저한테 한 10명 정도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퇴임한 다음이죠. 그래가지고 인도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돼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는 아주 열광적인 그런 뉴스였었습니다. 이 친구가 CEO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되면서 확 바꿉니다.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전략도 바꿉니다. 근데 전략으로 이제 뭐 조직 문화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전략은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중심의 기업이었었죠. 이 윈도우 중심에서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굉장히 중시해서 윈도우는 그냥 하나의 사업부로 보고 그 새로운 비즈니스, 클라우드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 서비스를 넓혀갑니다. 그게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는 성장 마인드셋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내보내 버립니다. 예. 그,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발머나 이런 사람들이 하버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하버드 출신이라든지 좋은 대학 출신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리더들한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고정 마인드셋이 많이 있어서 새로운 걸 도전한다든지 이런 것을 별로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을 배웠냐면은 그 와이프가 부인이 인도 사람이죠. 부인이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많이 이제 교육에 참여하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이었고 그 책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 남편 보고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책을 읽고는 이것을 비즈니스에다 적용하기로 해서 적용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정책이었던 것에서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가지고 계속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애플 다음으로 2위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에,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유명한 CEO가 됐죠. 사티아 나델라는. 근데 그 조직에서 이제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성장 마인드셋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도 적용한 사례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미국에서는 이 성장 이런 저의 핵심 역량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연방 국가에서도 이런 쪽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핀란드는 이제 이 공교육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아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핀란드가 몇 년 전에 교육 시스템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바꿔서 어떻게 하냐? 이제 과제 해결 위주로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과제 해결, 이 과제 해결을 우리가 이제 PBL이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이 P는 뭐냐면 problem, 그래서 problem based learning 또는 project based learning이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과제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PBL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진행을 이것으로 이제 이런 것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통합해서 실제 문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또 탐구를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예,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또한 이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업도 여기서 해야 되죠. 팀으로 이런 과제를 수행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또 필요한 것이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어디서나 강조를 되고요. 사실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공공부문도 그렇고 많은 일이 사실은 문제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중요한 21세기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 핀란드의 교육 체계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온 것을 이렇게 AI를 써가지고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현상 기반 학습이라는데 여기서 현상은 the, 어, 뭐 페노메나 아니면은 애트모스피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PBL을 도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과목 중심의 교육을 탈피해 가지고 실질적인 현상
아니면 문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이 통합이 되는 거지. 문제 해결을 하려면 한 가지로만 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 가지 과목을 통합하는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의 학습 몰입도도 많이 향상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워크와 협업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룹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력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개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감도 갖게 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회 활동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한다니까 팀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협업을 하도록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취감도 느끼게 하고 또 평생 학습의 자세도 키워주고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교육이 많이 왜곡되는 것이 수능과 같은 이제 입시 중심으로 이제 너무 과열된 경쟁을 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협업도 잘 안 되고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재미가 없는 거죠. 학교 다니는 거라든지 공부하는 것이.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데 핀란드는 전인적인 성장과 자율성을 그리고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런 학습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잘 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이런 핵심 역량에 관해서 오랫동안 이제 탐구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앞으로는 이런 핵심 역량을 많이 좀 활성화해서 교육에 많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특히 내년부터 핵심 역량 관련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걸 했었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긴급하게 보질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더 긴급한 것이 있다. 특히 기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령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업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AI로 인해서 많은 직업이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인력을 다른 쪽으로 이제 남는 인력을 다른 분야로 이렇게 옮겨 다른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AI 때문에 신입사원을 잘 채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은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조직에 적응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꽤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양측이 다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기업에서도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개인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는 AI를 쓰면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대체시켜 버리는 거죠. 이 심각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뽑겠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AI 때문에 이런 신입사원 역할이 많이 대체돼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은 저는 이제 AI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핵심 역량 4C 플러스 DG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캠페인을 하려고 하냐면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선발할 때 이 핵심 역량도 기준으로 봐라. 왜냐하면 각 기업마다 또 쓰는 기준이 있어요. 강조하는 기준이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핵심 역량은 꼭 보고 뽑으면은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면은 어떤 일을 어디서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원, 또 기존의 팀장들도 이 핵심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어느 분야를 더 개발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팀장 같으면은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서 자기 팀원들이 핵심 역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개발하도록 이렇게 좀 지원도 해줄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기업 대상으로는 그런 이제 것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하고요. 대학에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에서도
학생 선발할 때 이런 핵심 역량을 기준에 포함하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특히 대학에서는 이것이 꼭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미네르바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역량은 어느 직업, 어느 산업, 어디에 가서든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핵심 역량을 이해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좀 권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도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뭐 이거 필요로 하는 대학이 있으면은 그런 데다가 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하기는 어려워서 기본 과정 1, 2로 해서 1학기에 한 기본 과정 1, 2학기에 좀 더 심화된 과정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는 기업에서 이런 교육을 받기 어렵고 또 대학에서도 받기 어렵다고 그러면은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좀 저렴하게 해서 온라인으로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데 미네르바 스타일로 이런 그러니까 플립트 러닝이죠, 사실은. 미네르바에서는 액티브 러닝 포럼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플립트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학습을 하고 와서는 토의를 많이 해서 이런 하는 클래스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방식을 이제 한양대학에서 그 가르칠 때 쭉 했었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줌을 써가지고 이제 토의를 많이 시켰죠. 특히 줌을 쓰는데 일방적인 강의를 하면은 굉장히 지루해지죠, 금방.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줌으로 교육을 하면서도 토의를 굉장히 많이 시켜가지고, 네, 줌에는 이제 그런 저게 있죠. 소외이실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걸 시켰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토의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기 의견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미네르바 방식의 수업을 이렇게 한번 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좀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역량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의력이 뭐 2, 3일 교육받아서 확 늘리면은 제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역량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사들 대상으로도 핵심 역량을 이해를 하고 이제 각자 맡은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한번 교사단체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에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을 때 히딩크 감독이 강조했던 것이 뭔지 기억하시죠? 그거는 그 선수들의 그 기본기, 기본 체력과 기본기를 강화한 거였었죠. 그래서 그 120분을 뛰어도 문제 없이, 참 90분을 뛰나요? 네. 90분을 뛰어도 문제가 없는 체력을 갖추고,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게 해가서 결국 우리나라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간 것이죠. 바로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그때 강조했던 기초 체력과 기본기와 같은 거다.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은 이것을 4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우리도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사단체에도 이것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저희가 이제 이 핵심 역량하고 연관해서 좀 재미있는 이제 수업을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는 우리 친구인 이 진영준 교수가 에, 세계문학을 100권을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추격이라는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이 100권을 가지고 지금 독서 토론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20명 모아서 같이 독서 토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100권까지 가자라는 지금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너무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 추격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작가들이 어떤 원고료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막 늘리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작가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엄청나게 써놓은 것도 있고, 자기 경험을 많이 써놓은 것도 있어요. 가령 백경이라는 소설을 우리가 잘 알죠. 허맨 멜발인가?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 사람이 쓴이 백경이라는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허먼 멜빌이 실제로 포경선을 타고 그런 고래잡이를 오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는 원전에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 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고 또 그 당시 항해술 실제로 선원으로 일했으니까 그 항해술에 관한 이야기도 한 100페이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대 그 독자들이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지루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거는 그런 필요 없는 부분을 싹 덜어내고 꼭 그 스토리에 꼭 그 줄거리에 필요한 부분은 다 살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덜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번역을 다 했는데 번역을 굉장히 읽기 쉽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해요. 우리가 읽으면서. 근데 저는 이런 고전을 읽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역량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독해력입니다. 저는 독해력이 모든 학습 능력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비판적 사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판적 사고, 또 창의력도 있습니다.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토론을 하게 되면 소통 능력이 또 개발이 됩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의견도 잘 경청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또 특히 소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안에는 감성이나 또 인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해보니까 이 100권을 다 읽게 하는 거는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도 100권을 읽으려면은 2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10년 동안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건 정말 아주 대단한 거고, 이 100권은 우리나라의 이 문학사에 아주 길이 남을 그런 명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작업이라는 것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이런 명작,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두껍고요. 그죠? 불필요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두 번째로, 원래 고전은 읽기가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읽은 건데,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는 아주 100% 동감을 합니다. 저도 번역을 좀 해요. 제가 한국 표준 만드는 이제 이런 인사와 교육 쪽 표준 만드는 그쪽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제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표준을 이제 ISO 국제 표준을 우리나라 표준으로 번역해서 이것을 심사하고 이러는 작업을 하는데 이 번역이 너무 어렵고 잘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번역을 정말 잘했어요. 쉽게 읽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저는 가장 좋은 대상이 이공계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대학생들, 뭐 가령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쪽, 이공계 쪽 학생들이 이런 앞으로는 융합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인문적인 소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소양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어,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2권, 32권을 선정을 했어요. 1학기에 16권, 2학기에 16권 해서 한 1년 정도 독서 토론을 해보게. 그걸 토론하는 방식을 또 제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다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또 질문도 만들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공계 대학생들, 그리고 특히 또 중학교 교사나 강사들 대상으로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이것을 많이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미술로 이렇게 키우는 감성지능을 하는 아주 굉장히 유능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협업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려면은 이 감성지능이 이제 잘 개발이 돼야 되죠. 근데 감성지능에 대해서는 소개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키우는 방법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성교육을 키우는 그런 교육도 저 강사를 양성해서 좀 이렇게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저 사진을 가지고 이제 창의력을 그 매일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핵심 역량된 과정, 핵심 역량을 평소에 재미있게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해서 많이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특히 AI 시대로 인해서 이제 직업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업을 택하든 어떤 업무를 맡든 거기서 유능하다는 평을 받고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도록 이제 AI 시대에 정말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핵심 역량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이제는 이것이 예전에 얘기하면 중요하지만은 그 어전시가 그 시급성은 없다. 중요는 하지만 지금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중요하면서 이제 당장 우리가 앞으로 특히 차세대의 이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남은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얼마나 제가 활동할 생각 몇 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강사들을 많이 육성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많이 좀 전파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친구분들 또 지인분들 여기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쪽에 송원도 해주시고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좀 전파도 해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좀 길어졌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 같이 한번 AI 시대에 정말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많이 양성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